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서 2200년 전 사이 인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의 축처럼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에는 서로 다른 문명권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횃불을 밝혔습니다. 동쪽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인간 사회의 길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인도에서는 시다르타, 즉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선 해탈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동시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철의 발견과 보급에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철기 기술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이전의 석기나 청동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척박한 땅을 더 깊이 갈아엎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농업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새로운 고통을 낳았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화는 빈부격차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를 지탱하던 낡은 신화와 전통만으로는 이 새로운 혼란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신의 자비나 분노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의식은 거대한 도약을 이룹니다. 신중심의 불합리한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내면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통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인과 도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사성제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남긴 영향은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복과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입고 생활하기에는 서양식 의복과 아파트만큼의 편리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승복을 입으며 느낀 것은 전통 의복이 주는 불편함이 때로는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의 운치를 사랑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현상은 바로 이러한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흐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좌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식당이든 가정이든 바닥에 앉는 것이 당연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식당들이 입식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찰과 같은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앉는 곳을 찾기 힘들어졌죠. 이는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한 그리스 철학의 합리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은 이 합리성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쥐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과 같은 혁명적인 발견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의 등장이 성공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신기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연 거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거대 기업들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집, 자동차와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방식, 소비 패턴,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철의 발견이 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촉발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은 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 재해,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지켜줄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가스 사고나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매우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환기가 줄어들면서 종교가 가졌던 절대적인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장수천이라는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곳의 존재들은 고통도 없고 수명도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판란의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려는 발전의 의지 또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상과 종교는 인류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혼란이 부처님과 공자, 소크라테스를 탄생시켰듯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여정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대한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여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비로운 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